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9만여 명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0만 명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로 숨진 사람은 47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시 중증 위험이 큰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소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은 오늘 31일부터 시작되는데 8주 간격으로 2차례 맞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백스 백신 투여 대상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만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12세에서 17세 미국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 결과와 안전성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새 정부 성공에 과학기술이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과학기술분과 위원들과 회동해서 과학기술 관련 정보조직 개편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으로 추정되는데 추락 당시 고속, 수직으로 지면에 떨어진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9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9만 5,598명으로 전날보다 9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39만 5,531명으로 수도권 53.1%, 비수도권이 46.9%입니다. 계속된 확산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 규모인 470명으로 누적 13,90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 줄긴 했지만 1,081명으로 17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87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87만 3,582명으로 전날보다 4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도 27만 9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7일 연속 1,000명대가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0.2%포인트 올라간 64.6%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6%,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1.6%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3주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간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38만 4,300명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 기간 신규 확진자가 281만 7,214명이 보고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0일 기준 4억 6,820만 2천여 명,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607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방역을 풀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치명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돌파.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자 K방역에 대한 그동안의 찬사는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치명률이 세계 최하위라며 거리 두기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입니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 우리나라는 0.13%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 21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 맞습니다. 기간을 확진자가 폭증한 최근으로 좁혀서 봐도 비슷합니다. 1월 말부터 최근까지 또는 주간 단위로 계산해도 0.1%대를 넘지 않습니다. 치명률이 낮게 유지된다는 건 우리 의료 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는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치명률은 2.75%, 그래서 사망자 수는 3배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좁혀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60세 이상 확진자 치명률은 전체 연령층 평균보다 5배 높은 0.5%입니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고위험군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독감보다 높고, 그리고 전파력이 독감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절대 규모가 줄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한계에 이른 공공의료 체계가 더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내일부터는 60살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라도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된 경우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길어지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증하는 재택치료자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는 182만 명대로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전화로 관리를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이들도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집중관리군처럼 하루 2번 모니터링은 받지 못하지만 검사받은 동네 병원에서 곧바로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고위험군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위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이들을 조금 더 두텁고 빠르게 보호하고 또 중증화로 인한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60살 이상이면 먹는 치료제 처방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보건소 기초조사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북새통을 이루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제 처방에 고위험군 관리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약을 처방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금기약물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면 처방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또한 중간에 증상이 나빠지더라도 사실 동네 병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동네 병의원 직통회선을 구축해 운영 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어린이에게 코로나19 접종을 적극 권고한 가운데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17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어린이부터 20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까지 307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오늘 31일부터 시행되고 8주 간격으로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게 되는데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조기 2차 접종이 필요하면 식약처 허가 범위 내인 3주 안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접종 시에는 이상 반응 점검 등을 위해서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하면 어린이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백신 여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6세 미만 영유아들에게는 40% 안팎의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BC 방송 등은 현지 시간 23일
모더나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6세 미만 어린이 6,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성인 용량의 4분의 1인 25 마이크로그램을 28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생후 6개월에서 2세 미만 어린이는 예방 효과가 43.7%, 2세에서 5세 어린이는 37.5%로 파악됐습니다. 모더나는 백신을 맞은 6세 미만 어린이들도 18세에서 25세 젊은 성인들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백스 백신 투약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투여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 변경하는 임상자료 사전 검토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하는 유전자 제조합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오늘 추가 도입 예정이었던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항공기 문제로 내일 도착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팍스로비드 4만 4천 명분이 항공기 연결 지연으로 하루 늦은 내일 오전 8시 반에 도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입된 물량은 16만 3천 명분으로 그제 기준 10만 2천 명에게 투약해 6만 1천 명분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대선 전부터 논의가 이뤄져 왔던 내용인데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재연장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으로 가장 먼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꼽았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금융당국은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이뤄졌던 논의가 인수위 재촉 하루 만에 급물살을 탄 겁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도입돼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새롭게 신청할 수 있고 만기가 다가올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안철수 위원장은 손실보상 50조 원이라는 규모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에게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보상 방안과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수위는 특위 산하 민생경제분과를 중심으로 정부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관건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나 편성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서 속도가 붙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버스기사 8만 6천 명에게 내일부터 1인당 15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앞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고강도 방역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자 인구 900만 명의 대도시 선양을 추가로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이런 도시 봉쇄로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구 900만 명의 동북지방의 대도시 선양에 임시병원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루 감염자가 60명 정도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퍼질 조짐을 보이자 대비에 나선 겁니다. 同时组织我们这个施工队伍进场施工，日均呢这个施工人员能达到3000到4000左右。 선양시는 아예 도시 봉쇄 조치도 내렸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을 멈추고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대부분 중단하는 겁니다. 외출도 가구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하루 한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시민 모두를 격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린과 창춘, 선양에다 베이징 인근의 탕산과 랑판까지 3,400만 명이 이런 봉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쇄의 강도를 높여도 하루 4,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자 중국은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는 구역별로 쪼개 핵산 검사를 24시간 내에 신속히 끝내도록 한 겁니다. 我们就要比病毒跑得更快，只有我们跑在病毒前面，我们才能战胜这个病毒。 실제 선양보다 감염자가 10배 이상 많은 상하이시는 전면 봉쇄 대신 구역별로 나눠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면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도 감안한 겁니다. 중국이 방역 전략을 조금 바꿨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가 여전히 강력하고도 차별화된 대책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과학기술이 새 정부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안 위원장이 박성중 간사 등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업무회의를 겸한 오찬을 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과 함께 하드웨어적인 조정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융합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32명을 태운 채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 일부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기로 추정되는데 추락 당시 수직으로 급강한 원인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동방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중국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 지역. 추락 지점 남동쪽 20m 지점에서 수사관들이 블랙박스 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종석 음성 기록기로 추정되는데 외부는 심하게 훼손됐지만 데이터 저장 장치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기체 급강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记录器所记录的数据下载和译码需要一定的时间，如果内部存储单元出现损坏，则可能需要更长的时间。 앞서 사고기는 현지 시각 21일 오후 2시 17분, 순항고도 8,900m를 유지하며 도착 예정지인 광저우 관제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2시 20분, 관제사가 여객기의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3분 만에 레이더 신호에서 사라졌고 확인 결과 추락했습니다. 기체가 3분간 8,900m를 급강하했고 수직 낙하 과정에서 최대 속도가 시속 566km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궤적을 두고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블랙박스 판독을 통해 궁금증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 불러온 고통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시설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를 거침없이 유린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인들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침공 9시간 만에 수도 키이우가 함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우크라이나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염병을 만들고 자원 귀국해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At first, we were scared, really scared. But now we are ready to fight, and fight like hell. 진격은 저지됐고 국제사회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We're going to impose major, and we're going to impair their ability to compete in high-tech 21st century economy. 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황한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처음으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학교까지 노리는 무차별 공격으로 마리우폴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참혹한 비극의 현장이 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인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협상도 전황도 교착된 가운데 맞이한 침공 한 달.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전쟁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는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놓여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팔 때 루블화로만 대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과 프랑스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무역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럽 등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천연가스를 팔 때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사오면서 주로 유로화로 결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천연가스 공급 대금을 달러나 유로화 등 신용을 잃은 외화로 받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환율 방어에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루블화로 대금을 받겠다는 방침이 실질적으로 루블화 수요 증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가 자국 에너지 회사에 대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의 80%를 의무적으로 루블화로 바꾸라는 조치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직접 루블화를 받든 외화를 러시아 국내에서 루블화로 바꾸든 결국 루블화에 대한 수요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 국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가 살인 등의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무역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Потрібне ембарго на торгівлю з Росією. Потрібно забирати компанії з російського ринку, щоб гроші не йшли на російську армію. Потрібно ще більше допомагати нашій державі, нашим захисникам, нашим воїнам, які зупиняють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상하원 화상연설에서도 르노와 오샹 등 프랑스 대형 기업의 러시아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5달러 66센트, 5.2% 오른 114달러 93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이달 8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6달러 12센트, 5.3% 상승한 121달러 60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간은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해야 할 약속이기에 오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 1초는 물론 0.1초, 또 0.01초만 틀려도 통신장애 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허명선 시간표준그룹장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